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3년 8개월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93년 3월달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제가 통일비서관으로 가가지고 북핵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왜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풀릴 뻔했고, 또 풀릴 뻔하다가 어떻게 꼬이기 시작했고, 꼬인 문제가 다시 어떻게 또 풀릴 뻔하다가 어떻게 다시 꼬이게 돼가지고 지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냉전 구조 해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선 유럽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 3일과 4일 이틀 사이에 지중해에 있는 몰타공화국이라고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해변에 배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로나드 레이건, 89년이면 레이건 대통령이죠.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서로 힘겨루기를 해왔던 냉전을 이제 끝내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89년 12월 말에 12월 초에 소위 소위 대국의 그 정상들이 합의한 바에 의해서 유럽의 냉전 구도는 그 당시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 냉전 구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1989년 12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 날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45년에 분단이 됐지만 그들은 분단으로부터 45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분단으로부터 70년이 됐는데도 지금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유럽의 냉전 구도는 그때 해체가 돼서 독일도 통일이 되고 동서유럽은 지금 전쟁 걱정 없이 유럽연합에 들어가서 다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냉전 구도가 해체가 되면 전쟁 걱정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분단국은 통일이 된다는 사실,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지금도 냉전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냉전 구도가 해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1988년 취임한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7월 7일 77선언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거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고 싶다. 우리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도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만큼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수교를 해달라. 소위 남북을 서로 대립시켰던 공산국가의 맹주들과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맹주들이 서로 남북을 상호 승인하게 되면 우리는 교차승인 상황에서, 강대국의 교차승인 상황에서 전쟁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하면서 우리는 소련,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은 수교를 안 해줬습니다.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때 한반도 냉전 구조의 절반은 해체가 된 셈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한쪽 안에도 적대관계였고, 북한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한중관계도 적대관계였지만 각자 정치 경제적 이유로 해서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되고 나니까 그들과의 적대관계가 사라졌어요. 다만 남북 간의 적대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뒤에 있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안 해주는 관계로 냉전구도 절반에 남아 있었으니까.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때 우리가 한소 수교를 할 때 소련한테 $30억 차관을 주기로 하고 수교했습니다.
요즘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설명 원리를 이랬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후원국가이고 동맹국인 소련이 우리 소련과 수교를 하는데 30억을 들여서라도 소련과 수교를 하고 나면은 소련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군사적인 위협은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30억 들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된다. 아니 30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00억 이상의 베네핏을 가져온다면 그 돈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설득을 했고 국민들이 수긍을 했어요. 그 이제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꾸로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했을 때 한국이 어떤 생각이, 어떤 이 심정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갈 겁니다.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건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동맹국은 없어졌고 한미동맹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게 한미동맹이 드디어 이제 밀고 올라오면은 우리는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남쪽으로부터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자. 그게 91년 12월 13일 날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도 북한은 안심이 안 됐어요. 92년 1월 21일, 바로 뉴욕 시간, 여기 뉴욕이니까 뉴욕 시간 1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1월 22일입니다. 뉴욕으로,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못 가잖아요. 국무부에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김영철은 국무부가 특별히 비자를 내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유엔 대표부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여기 뉴욕에서 유엔본부로부터 25마일, 40km 반경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뉴욕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국제 담당 비서 김용순을 보내가지고 김일성이, 임일성 주석이 미국 정부에 전달했던 말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만 해달라. 수교만 해달라. 수교를 해주면은 앞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상과 역할은 바뀌지 않겠는가? 바로 통일된 뒤에도 그전에는 그러니까 동독을 견제하고 소련의 서독에 대한 공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독에 나와있던 나토군은 통일된 데도 그도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통일된 데도 남쪽에 미군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미국이 막아달라. 당신의 제국주의 아닌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전략 쓰는 게 기본 아닌가? 남북 투 코리아를 가지고 차라리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게 당신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내 아버지 부시 정부입니다. 너 필요 없다. 너희들은 곧 없어질 나라다. 북한 붕괴로는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북한 붕괴를 믿었던 탓에 수교 요구를 거절했고 그 비참한 요구를 비참하게 그야말로 무릎 꿇고 비는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했던 수교 요구를 거절당한 뒤에 북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미국이 곧 우리를 군사적으로 친다는 얘기다. 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도 이게 수교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친다는 얘기다. 그때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자유수단이 있어야 된다. 자유수단이 뭐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핵이다. 핵과 미사일이다. 그걸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93년 3월 12일 날 소위
작은 나라들은 핵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 보장받는 핵 비확산 조약으로부터 탈퇴를 해버립니다. 핵 비확산 조약으로부터 탈퇴를 하면은 아주 핵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써도 되고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하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소위 그 맹주 또는 종주국의 권고에 의해서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우리도 들어가 있죠. 탈퇴했어요. 93년 3월 12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불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을 텐데 이따가 이렇게 불려갔습니다. 보고서 쓰라고.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고 보고서를 짧게 빨리 쓰는 수단이 좀 있어요. 대통령 보고서는 짧게 그리고 빨리 써야 됩니다. 길게 쓰면 안 돼요. 서론이 길면 그건 아무도 안 봐요. 자, 북한이 NPT 탈퇴를 하니까 당시에 클린턴 정부입니다. 이미 정권이 교체된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난 뒤에는 지 마음대로 할 텐데 6.25 전쟁도 일으킨 나라인데 이게 NPT 탈퇴하면은 결국 핵을 가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아 공산 국가들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많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남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소위 코리안들의 포텐셜은 대단하다. 이거 하고 만다. 그렇다면은 이 호미로 막자. 나중에 가서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 해서 바로 북한을 베를린으로 불러냅니다. 비밀 회담을 합니다. 그게 들통이 났어요. 우리 독일 대사관에서 알아가지고 보고했겠죠. 그날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노발대발했는지 우린 진짜 우리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비서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북한은 달래면 안 된다. 거칠게 나가야 된다. 미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클린턴이 지금 일을 망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화를 내셨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것을 타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이 영변의 핵 활동을 중단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영변의 핵 활동을 북한이 중단하는 대가로 3개월 이내에 수교 협상을 개시해준다. 바로 92년 1월 21일 날 뉴욕에 와서 요청했던 바로 수교, 그 협상을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3개월 이내에 개시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과 수교를 바꾼다는 구도를 그때 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번에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결국은 핵과 수교를 바꾸는 구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영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중단을 시키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200만 킬로와트, 영변 원자력 발전소 5,000 킬로와트짜리에 400배가 되는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형으로 줄인다. 한국형은 결국 미국형이에요. 그 한국형 내지 미국형 원자력 발전소는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특수한 이 시설입니다. 안전하죠.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 핵발전소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북한이 5,000kW짜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중단하는데 200만 kW 400배나 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 져준다? 그리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수교 협상을 3개월 이내에 개시해준다. 못할 거 없다. 핵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27일부터 28일
소위 제주 평화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 또는 DIA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왔어요. 이 물러나는 사람들이죠. 이 북핵 문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전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약속을 깬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직무 중에는 재직 중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긴 하지만 이제 물러난 지 10년, 20년이 됐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전문가가.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날 미북 간에 그런 아까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북 수교 3개월 이내 개시해주고 영변 원자력발전소 대신 이 400배가 되는 발전소를 져주기로 한 그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2주 후에 열린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의회가 발목을 잡으면 못하는 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건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중심으로 의회가 바뀌어버린 바람에 3개월 이내에 개시해주기로 수교 협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활동을 안 했습니다. 왜? 5,000kW에 400배가 되는 200만 kW 경주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는 그 바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로 발전소 건설 중단된 것은 2003년 초부터입니다. 바로 부시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94년 10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002년 12월 말까지 그 8년 동안에 노스코리아의 뉴클리어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하는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됐건 워싱턴 포스트가 됐건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안 나왔습니다. 왜? 실제로 북한이 핵활동을 안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이 핵활동을 안 하니까. 실제로 그리고 미국 인공위성으로 수시로 이걸 찍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하면 바로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명한 게 38로스라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갱도 입구에 트럭이 모이기 시작했다. 중계방송 하듯이 해주잖아요. 없던 갱도가 새로 뚫렸다. 트럭이 사라졌다. 며칠 있다가 핵실험을 할 것 같다. 이게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게 미국의 38로스라는 거, 그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인공위성 사진으로. 2002년 12월 말 2003년 초에 경수로 건설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그거는 부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2001년에 들어서 부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계속 북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그 속도 줄이라, 그만하라. 아니, 노골적이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디스맨이라고 하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2001년에 정상회담을 왔더니.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김정일에 대해서 스캡티시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젠틀맨도 디스맨이 뭐예요, 그게? 그래, 우리는 정말 참, 이게 부시 잉글리시가 아무리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 식으로 농담 삼아 참 그 서글픈 심정을 달랬는데, 자관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계속 속도 조절하려고 하면서 자꾸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뭐냐? 클린턴과의 약속은 지키는지 모르지만, 클린턴과의 약속이라는 게 플루토늄 핵폭탄 만드는 것은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어디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존 볼턴, 이 구수염단 존 볼턴이 국무부 차관일 때 2002년 그 7월인가 와서 그 얘기를 슬쩍 해요.
그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물증은 없대요. 그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압박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지만은 자기네들이 압박을 해 들어가면 북한은 손들게 돼 있다. 볼턴이 그런 철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네 죄를 나였다고 잡아다 권장을 100대를 때리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불고 있는 재산 다 바치는 조선조 말에 토색질하던 수련방백 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걸 보고 우리가 참 콧방귀를 꼈는데 저게 안 될 텐데 그런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 10월 달에 북한을 압박을 합니다. 자백하라고. 그쪽에서 사실대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는 거 하는 식으로 대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나중에 그 통역했던 분한테 다 직접 들었는데 We are entitled to possess such a program and more than that. 아까 그 우리 기획 공부위원장님이 저보고 한문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발음은 좀 나쁜데 영어도 조금 됩니다. 발음은 좀 안 돼요. 제 발음도 뭐 반기문 총장도 저기 쓰던 발음을 하시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너무 혀를 불리면 좀 배기 싫은 것 같아요. 여간 entitled to possess면은 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주권 국가고 NPT도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당신네가 우리한테 간섭을 볼 리가 없다. 근데 왜 네가 마치 우리가 NPT 가맹국인 것처럼 와가지고 일억공제라고 시비를 거느냐 라고 하는 대목에서 entitled to possess to를 빼면은 우리 possess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갔다 와가지고 북한이 자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에 들어가는데 한미 간에 완전히 정책이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일체 북한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우리는 동맹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죠.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들어가가지고 4일 날 나오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5일인가 서울에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글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백할 리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서 알지만 북한 사람들이 보통 질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하도 맞고 산 사람들은 맞고 산 녀석들은 이 약속도 쉽게 잘 안 하잖아요. 배가 부러져도 약속을 잘 안 하는데 불리한 약속은 그럴 리가 없는데 미국이 완전히 합의가 될 때까지는 정책이 합의될 때까지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좀 순진하게 지켰는데 10월 16일에 아마 일요일이었는지 좀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2002년 10월 16일 일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USA Today 무가지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북한이 지난 10월 초에 방북했던 미국의 사절단한테 제임스 켈리를 단장으로 한 미국의 대표단에게 북한이 자기네들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쪽 보는 순간 제가 10월 16일, 19일부터 평양서 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장관급 회담 직전에 그걸 터뜨려서 장관급 회담의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는 그냥 실수에 의해서 리크가 된 것이 아니라 인텐셔널 리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하고는 이제 약속대로 이제 평양 갔습니다. 가가지고 평양에 책임자한테 따졌어요. 회담 대표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질문은 그 정도는 모르고 바로 유명한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국가 원수죠. 김정일 위원장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지방 가고 안 계신다고 그래서 그 지방 가고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따졌어요. 어째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때 미국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별걸 다 자백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너희들한테 간섭받을 게 뭐 있느냐. 당신의 걱정은 그것 말고도 그보다 그 이상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요. 그럼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없죠.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얘기 다르고 미국 얘기 다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대로 미국 한미동맹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정부의 운명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미 간에 그런 걸 가지고 협조를 하면서도 남북 간에 나갈 수 있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독일적으로 1mm라도 나가야죠 우리는. 그 이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12월 말이 되니까 미국이 이 공사를 중단하라. 미국은 돈도 안 냈습니다 그때. 공사 합의를 해주고 46억 불짜리 공사 대금을 계산하니까 46억 불인데 우리 보고 70% 내라는 거예요. 일본 보고 20% 내라고 그러고 그 10%는 미국이 낼 줄 알았어요. EU한테 갖다 씌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운영하는 기구를 켜도 코리안 페니슐라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었는데 의장국은 자기 나가겠대요. 우리가 리딩 롤을 플레이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큰 나라니까. 돈 많이 내는 일본과 한국은 시그니피컨트 롤을 해라. 그러면 10% 내는 그 자기보다 돈 많이 내지만 제일 적게 낸 이유는 뭐냐? 아, 거기는 심볼릭 롤이다. 뭐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내요. 자, 그렇게 해서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자 북한은 그때부터 핵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가 풀릴 뻔하다가 풀릴 뻔하기로 했는데 수교 문제가 협상도 안 돼 시작도 못했지만은 경수로가 간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이 핵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시가 트집을 잡아서 경수로 공사를 중단시키자 북한이 핵 활동을 2003년부터 재개합니다. 북한이 설마 했지만은 미국이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지들이 재개할 수 배짱이 있겠는가. 재개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육자회담을 열어서 5대1로 포위를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자. 그게 육자회담입니다. 5대1 포위 전략이. 우리 또 따라가죠. 남북한, 그 다음에 한미일, 중러, 이게 들어가는 거. 남북한하고 이제 남북, 미, 중, 러, 일, 이게 육자인데, 육자회담을 쭉 계속, 이제, 2003년 8월 27일 날 시작이 됩니다. 육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7월 달에 서울에서 장관회담이 열려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수석 대표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약간 미국이 요구하는 육자회담에 북한이 나가는 게 좋다. 어찌됐건 이 문제가 풀려야만 수교가 되는 거니까 수교를 받아내기 위해서도 북핵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이 하자는 소위 포매트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식으로 하자. 클린턴 때하고 이제 다르다. 클린턴은 하고 부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정책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부시가 하자는 대로 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최종적으로 수교를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수교는 당신의 비원 아닌가? 비원.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받아내야 되는 비원 아니냐. 그렇다면은 회담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합의문에 그게 들어가요. 근데 육자회담이라고 바로 못 받겠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 좋으냐 같더니 국제적인 대화 방식으로 핵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남과 북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 정도는 좋겠다 이거야. 거기다 또 북핵 문제라고 하면 못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한의 핵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핵무기 싣고 북하면은 그냥 항공모함이 동해로 서해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국제적인 대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정도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8월 달에 회담에 나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27일부터 시작된 육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 날 훌륭한 합의서를 만들어냅니다. 1항 북한의 비핵화, 2항 미북 수교, 일북 수교, 3항 대북 경제적 지원, 4항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미북 수교와 정전체제, 평화체제 이것은 사실은 동의합니다. 표리 관계예요.
미국 수교까지 가려면 평화협정 체결해야 됩니다. 전쟁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를 안 넘어갈 수도 없어요. 평화협정은 뭐 수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수교로 가겠다는 얘기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걸 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은 미국 수교 해주고 경제 지원 해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해준다. 그때 전 세계 언론이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아주 완벽한 로드맵이다 하는 식으로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9월 20일 날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BDA라는 은행에 북한 돈 2,500만 달러가 예금되어 있는데 그 돈 내주면 BDA는 미국과 앞으로 거래 못한다. 그 돈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그려가지고 100달러 위조지폐를 그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서 저금해놓은 돈이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보르도 와인 사다가 김정일이가 무슨 기쁨 주고 파티하고, 또 간부들 무슨 뭐 100달러 200달러씩 선물 주면서 통치자금을 쓰고 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내주면 안 된다. 북한이 바로 반발했어요. 아니, 소위 9.19 공동성명, 비핵화, 북미수교, 그 다음에 경제지원, 평화협정, 이 약속을 한 지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 합의를 사실상 뒤집을 수밖에 없는, 깰 수밖에 없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저희가 뭔가, 그건 처음부터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는 2,500만 달러 없어도 산다. 그러나 우리한테 붙은 이 빨간 딱지, 소위 아주 질이 안 좋은 나라라고 하는 딱지, 그동안 수턱에 미국이 북한한테 붙여온 딱지가 있습니다. 로그 스테이트, 액세스 오브 이블, 아웃포스트 오브 티러니, 다 좋은데 로그 스테이트, 무슨 액세스 오브 이블, 아웃포스트 오브 티러니만 해도 그래도 내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격은 좀 있는데, 이게 무슨 위조지폐나 그리는 나라, 이거는 곤란하다. 좋다.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는 다시 또 핵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중계방송 하듯이 영변 원자력 발전소 다시 재가동했다. 가동 중단했다. 18번 꺼냈다. 그 다음에 수조에 넣고 식히기 시작했다. 수조에 넣어서 일정한 정도 식으면 그 대롱을 화학 처리해서 벗겨내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오고, 플루토늄을 잘 다져가지고 그야말로 그 공처럼 생긴, 축구공처럼 생긴 데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동시 압력을 가면 그게 터지는 플루토늄 핵폭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핵활동을 재개하니까 그랬어요. 부시가 어떻게 나오려나. 클린턴 때문에 다르지 않겠는가. 네오콘들은 다르지 않겠는가. 볼턴이 있는데, 볼턴은 그때 2005년이 되면은 아직은 국무부의 차관으로 군축 담당 차관에 있을 때군요. 근데 네오콘도 그다음에 클린턴도 부시도 큰 차이가 없대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니까 아차,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협상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야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북한을 불러냈어요. 11월 달에. 왜 그러냐? 북한이 할 말이 뻔하죠. 아니, 약속을 그 다음날 깨는 법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야말로 비핵화를 하면은 수교도 해준다고 그러고, 경제 지원 해준다고 그러고, 평화협정 해준다고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수교는 사실상 동의하니까 그건 되풀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수교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준다고 그러고, 바로 그것은 94년 10월 20일 날 클린턴 정부 때 당신네가 우리한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구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망신 주면서 우리가 당신과 당신네와 이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어떻게 하면 그 핵활동을 중단하겠느냐. 그럼 그 9.19 공동성명이라는 그 훌륭한 합의를 이행하는 소위 액션 플랜, 그걸 다시 합의하자. 그래서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2007년 2.13 합의라는 겁니다. 소위 그거는 이제 그것이 이번에 북미 협상에서도 아마 선례가 될 거예요. 소위 북한과 미국의 행동 대 행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칭시키면서 소위 시퀀싱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좋은 건 다 해봤어요. 이행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고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합의를 해놓고 이행하는 건 모릅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시 2005년에 그 약속이 깨진 뒤에 정확하게 1년 후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05년에 그 합의가 깨진 뒤에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중계방송하듯이 계속 핵 활동을 보도하면서 2006년 7월 4일 여기 시간으로 오후 2시, 그러니까 평양 시간으로는 새벽 3시나 됐나요? 독립기념일 날 아마 오후에 나른하게 아주 휴일을 즐기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의 그야말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해야 됩니까? 땅에 올려 붙였다고 해야 됩니까? 거리가 상당히 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핵폭탄을 실어 가지고 목표 지점에 떨어져서 그게 폭발하면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핵폭탄은 무기로서의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10월 3일부터 9일, 10일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핵실험을 한다. 아주 예고까지 하고 10월 9일 날,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10월 10일로 잡아놓은 것은 기술적으로 그때 가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일정을 미리 예고한 거죠. 10월 9일 날 딱 터지더라고요. 우리는 한글날인데 거기는 한글날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핵폭탄 한번 맞더니 11월 달에 바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북한을 불러내가지고 별도 협상을 하면서 11월 달에 하노이에서 그 ARF 회의인지가 열렸는데,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회의에 갔어요. 거기서 별도 한미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셋이서 한반도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자. 바로 9.19 공동성명의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교까지 가야만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만은, 바로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는 그 3자 논리가 지금 트럼프한테도 그대로 그냥 전수가 돼가지고 남북미 정상회담론으로 해서 정전선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영어 속담이 있지만은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이 다 선례가 돼가지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니까 북한은 그냥 그대로 2.13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핵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불행히도 미국에는 오바마 정권이 2009년에 들어서지만 한국에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좀 북한 붕괴론자였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 붕괴론자였습니다.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믿고 계시니까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그거 금방 끝날 텐데 몰라 하는 거 그거. 그리고 정상회담 그 홀뻔하다가 그 김일성이 죽었다고 보고하니까 아쉽다. 뭐가 아쉬운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을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노벨상에 날아갔다고 그래서 아쉽다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시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북한을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데 북한은 안 하고 들지 않고 이제 나갔고 부시는 국내적으로 추동력이 없어졌고 미국 제도에서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거나 또는 의회 권력이 유리하지 않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놓고도 추동력을 받지 못하면은 합의상은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책임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절대로 미국이 지지 않습니다. 북한한테 씌웁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을 북한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리 악마화 시켜놨지만 또 전과적인 측면이 있죠. 6.25 전쟁이 일으킨 죄가 있기 때문에 뭐 갖다 씌워도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때 70년대 80년대 통일원 기자실에서는 북한은 마주볼판이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럼 북한 핑계대고 간첩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참 그 무거운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멀쩡하게 독일 유학하는 사람들도 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해서 사형도 당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인공위성처럼 지금 떠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북한을 악마화시켜놨던 그 논리에 의해서 북한이 원래 약속을 잘 깨는 나라인데 이번에도 그들이 깼다 하시고 씌울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그야말로 바이폴라 시스템 하에서 그 슈퍼파워였지만은 적어도 자유진영에서는 미국만을 안 듣는 나라가 없었죠. 공산진영을 빼놓고. 자유진영에서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에 거스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 때문에. 냉전 때문에. 미국이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정치 강국이고 하다 보니까 정보 강국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많기도 하지만 소위 국제 정보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줄 알아보고 가르쳐주면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원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빼버리고 북한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그들의 책임이다 하는 식으로 딱 이 시각을 고정시켜 놔버리면은 대부분의 언론사는 그걸 베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중소분쟁 시절에 바로 이 강국들의 국제정보 질서 그 장악력이라는 걸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중소분쟁 시절에 소련과 중국이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비공산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데는 중국의 신화통신도 타스통신을 베끼더라 이 말입니다. 또 유고의 티토가 스탈린한테 대들어가지고 파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고민포럼이라는 공산주의 동맹협의체에서 쫓겨났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고 티토가 죽기 전에 그리고 유고는 마지막까지도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바로 소련과 유고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나쁠 때도 유고의 탄유구 통신이라는 국영통신은 적어도 공산권 문제는 몰라도 서방권 문제는 미국을 욕하는 거라도 이런 것은 타스통신을 그대로 베끼더라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르쳐준 대로 알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또 제네바 합의도 그 다음에 또 이 9.19 공동성명도 북한이 깬 걸로 아실 거예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약속한 게 몇 개 있죠. 여러 개 있죠. 9.19 공동성명 그 이튿날 그 BDA 제재를 가해가지고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핵활동을 재개하게 만든 것을 북한한테 책임 씌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위조 집회는 왜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돈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솔직히. 시험은 봐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할 거고 슬쩍 선생 안 볼 때 카니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거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자관 그렇게 해서 이 핵 문제가 다시 터졌는데 북한은 계속 이제 일사천리로 핵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미국이 저렇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북한 계산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자유수단이었는데 북미 수교가 바꾸려면은 이것이 협상력을 가질 정도로 좀 강력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시간만 나면은 키우자. 핵실험도 여러 번 더 하고 나면 미국이 좀 무시를 안 할 거고 미사일도 거리가 늘어나면 결국은 해당으로 문제를 풀자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한이요 50년대 60년대 중소분쟁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그 큰 나라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떻게? EJ 방식으로.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중소관계와 그 속에서 북한의 외교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외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참 놀랍게도 그 큰 나라를 가지고 놀아요. 중국 소련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야말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양다리 외교를 절묘해가지고 한때는 중국 편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받아내고 이게 좀 뜸해지면은 소련 편 들어가지고 중국 욕하면 소련 편 서가지고 또 받아내고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죠. 퍼캐피타가 우리보다 컸습니다. 70년대 중반 와서 우리한테 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제 건설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자관 그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북한이 중소를 뭐 가지고 놀았다고 할까 하던 그런 가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가 힘을 더 키워놓으면 결국은 협상하자고 나올 거다 하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분이 북한 붕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괜히 협상해가지고 북한한테 수교 같은 거 해주고 나면은 결국 통일을 못한다. 차라리 꽉 틀어막고 붕괴 호도를 만들어서 바로 그냥 올라가서 내가 평양을 접수하면 그게 통일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통일은. 그렇게 나이원 생각까지는 통일 못해요. 엄연하게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남한 군대가 아무리 헌법 3조를 근거로 해서 올라가도 그것은 침략이 됩니다. 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유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나라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헌법도 당신은 무시하는 거야? 헌법의 그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통일이 되면은 막 그게 적용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국가 유엔에까지 가입해 있는 별도의 국가에서 그건 적용할 수가 없는 조항인데도 자관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이전까지는 노무현 정부까지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를 출구로 나와야 된다. 적어도 부시 정부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규정을 하고 북미 수교를 두 번째 약속해주고 경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비핵화로 시작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 내지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서 비핵화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차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그리고 경제 개방하면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때 북한에서 고방기를 뺐어요. 개방을 하면 우리가 개방을 하고 비핵화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고 개방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리고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드는 걸 우리가 한번 했지 왜 너희들 힘으로 그걸 되는 걸 받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선 정책 때문에 북핵 회담은 그때부터 스톱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결론을 못 내도 회담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70년대 남북대화 때부터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회담이 열리는 동안은 남북 간이 됐건 국제회담이 됐건 북한은 회담이 열리는 동안만큼은 회담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회담 기간 중에는 다른 짓을 안 합니다. 그거 날아가고 가서. 그러나 그게 이제 회담이 깨지고 회담에 회담이 장기간 동안 휴해 상태로 들어가면은 표류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회담은 열리게 돼 있다. 특히 우리가 사고를 쳐서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쓸수록 위협을 하면 할수록 저쪽이 몸이 달아서 문제를 회담으로 풀자고 나오게 돼 있다. 그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말하자면 회담이 열리지 않는 틈새 시간에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중단시켰다는 얘기는 마음 놓고 북핵 능력 고도화시켜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시켜라 하는 식으로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이듬해 출범은 오바마 정부에서 그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2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날 아시아 소사이티 초청 연설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수교 그리고 평화점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너 비핵개방 3천 원칙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안 가. 이명박 정부가 거절하는 바람에 오바마 정부도 협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육자회담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10년 동안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북한은 핵실험을 추가로 5번을 더 하고 2009년 5월 25일 날 2차 그 다음에 2013년 2월 12일 날 3차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3번 더 해서 6차까지 했는데 2017년 9월 3일까지인가 6차 실험까지 하면서 수소탄까지 내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은 참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때는 그렇게 미사일 실험을 많이 안 했어요. 핵실험도 많이 안 했고. 근데 김정은 돌아가지고 핵실험을,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2006년하고 2009년 두 번밖에 안 하고 그 사람은 11년에 세상 떴는데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핵 활동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정은이 작년 11월 29일 날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는 13,000km짜리 ICBM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90번을 실험을 했습니다. 성공 실패하면서 계속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4일 겁니다. 아마 그것도 7월 4일 그때 7월 4일인가 7월인가 그때 그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는 8,000km인지 10,000km짜리 소위 준 ICBM 중장거리 ICBM이 개발됐을 때 실험에 성공했다고 할 때 미국 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에서 북한의 실력이라는 게 뻔하다. 앞으로 13,000km짜리가 나오려면 최소한 2-3년은 더 걸려야 될 거다. 그동안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굴복시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3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 13,000km짜리가 4개월 25일 만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DNA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하여튼 했다 하면은
죽어라고 하면은 끝장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인구 5천만도 채 안 되는 나라가 불과 20, 30년 만에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G11 국가까지 됐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그런 정도의 소위 이 잠재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제적으로 발현시켰고, 저건 무기 쪽으로 써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을 갖고 있지만, 바로 미국이 그런 걸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 허무하게 북한을 욕하던 트럼프 입이 싹 닫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실을 저도 이게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비밀리에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이 ICBM 발사에 성공을 하니까 12월 5일 날부터 9일까지 그동안에 국무부에서 쭉 차관까지 지냈던 제이크 펠트만을 지금 유엔의 정부 담당 사무차장입니다. 그 평양 갔다 왔어요. 미국이 보냈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구테우스가 보냈을 수도 있죠. 가서 리용호 병상과 오랜 시간 동안 회담한 거는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해주고 왔다는 얘기가 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에 갈 용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 간에, 북남 간에 대화를 할 용의도 있다는 식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바로 13,000km짜리 미사일이 성공하는 걸 보고 구테우스가 와서 한 얘기를 보고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면은 미국이 나오겠구나. 본격적으로는 소위 수교 문제와 비핵화를 소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대뜸 미국한테 회담하자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죠. 또 둘이 꼭 만나야 될 명분이 당장 없고 뭐 비핵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고 초저녁부터 그건 말이 안 되고 결국 그 사람 계산으로는 문재인이 가만 보니까 트럼프와 상당히 가깝고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미워했는데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고 미워했는데 가만 보니까 문재인이 얘기하는 걸 트럼프가 들어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은 한미한 훈련을 중단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 12월 19일 날 경강선 KTX 개통식 할 때 앞자리에 앉았던 NBC 기자한테 12월 9일 날 내년도 훈련을 좀 그때는 연기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미국한테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다 연기하는 걸로 합의를 해놓고 그러나 미국도 체면이 있는데 협의를 시작했다고 해야지 연기 이미 합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연기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뒤에 실제로 연기가 되니까 나중에는 참 더 신뢰가 생겼겠지만 바로 그런 대목에서 자 문재인 등에 엎여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워싱턴 가자. 그리고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회담의 판을 짜자. 그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34살짜리가 그런 판단을 했겠는가? 저기는 김영남 같은 노 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 때부터 그 사람이 1927년생이기 때문에 8년생이기 때문에 중소분쟁 시절에 외교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모스크바 국제대학 외교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외교관 출신입니다. 김영남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중소라는 큰 나라를 가지고 놀던 그런 외교를 하던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김정일 시대에 때도 고관진을 했고 지냈고 그 지금도 건강해가지고 아주 술도 할 줄 알고 그래요. 저한테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술잔 들고 와서 건배하자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20
68년생이고 84년생이면은 할아버지 손자 중에도 뭐 막내 손자 정도 되는데 깍듯합니다. 이야, 참말로 20살짜리 세종대왕 앞에 황희정생이 90도 경례하는 것처럼 해요. 세종대왕은 20살에 임금됐거든. 영조대왕은 18살 임금이 되고. 근데 조선조 시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로 무슨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노대신들의 그 코치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살짜리가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겠어요? 그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여러 가지 대미 외교술은 오랜 동안 이 김일성 때, 김정일 때 대미 외교했던 경험을 지금도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연에 따라서 채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표정까지도 거기서 다 고침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냉면을 멀리서 가져왔다고 해서 멀리서 해놓고는 이거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은 그건 아주 애드립으로 들어간 거지만은 그런 것도 다 짜고 했다고 봐요. 아니, 그걸 왜 김여정이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까? 네가 그거 넣으라고 그랬지. 내가 그거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바로 작년에 그렇게 소위 제이크 펠트만이 가서 한 얘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제안하면은 정상회담 된다?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살려달라. 미국 문제 걸어오지 않겠다. 핵화, 비핵화 하겠다. 경제 지원해달라. 수교해주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으려고 봅니다. 그 예고편을 4월 27일 날 도보대학의 대화에서 했습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말 거꾸로 이제 순서대로 잡으면 그러려면 미국이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체제 보장, 불가침 약속만 해주면 됩니다. 수교만 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했을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내가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신네가 수교만 해준다면 핵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제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끝장을 내자. 나도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일, 할아버지 때 달성하지 못했던 소위 목표가 있다. 그걸 내 대에는 꼭 달성해서 그야말로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입합에 고기국 먹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영혼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트럼프도 난 조금 이놈이 이게 진심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판문점 대화할 때 보니까요, 표정이 상당히 때로는 눈이 뻘개지면서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트럼프도 아마 자기도 보통 수가 아닌데 이거 하는 거 보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너하고 얘기해 주겠다. 라고 해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단어를 8번이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는 무슨 인간적으로 김정은이를 신뢰한다기보다는 거래 상대로서 얘기가 될 만하다. 잘만 하면 이게 소위 로드맵만 잘 그리면은 오바마도 8년 동안 해결 못했고, 부시도 8년 동안 해결 못했고, 클린턴도 8년 동안 해결 못했던 93년 이래 4반세기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에게 중대한 그야말로 이 난제였던 핵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다는 기록이 남을 거고, 나는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 해주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거기서 이제 합의가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북미 간의 핵 문제와 관련된 합의서의 구도하고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엔 북한의 비핵화, 미국 수교, 경제 지원 이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화 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란이 북미 수교입니다. 새로운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0년 동안 적대했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관계로 한다는 얘기고 수교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게 1항이 됐습니다. 2항이 한반도 평화 구축입니다. 4항에 있던 것이 앞으로 왔어요. 3항이 비핵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비핵화로 들어가서 북미 수교로 나오는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북미 수교로 들어가서 비핵화로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고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동시에 3일체로 이것이 권칭해가면서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단계마다 소위 동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그때 가서 그때 합의한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회담에서 협상한다. 그래서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2, 3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갈 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 3주보다 조금 더 걸렸지만 오늘 제가 아까 방에 내려오면서 이게 뉴스 체크하니까 7월 6일 날 가기로 했었는데 5일 날 들어간답니다. 아마도 어젠지 그저께 성킴과 앤드루 킴이 판문점에 가가지고 북한과 접촉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앤드루 킴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갔고 그걸 받으러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내려온 게 아니라 김영철이가 직접 내려왔답니다. 그게 친서를 받고 아마 그쪽에서 바로 답을 줬을 것 같아요. 뭐 북한에서도 미국한테 지금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돌아서 얼마든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겠고 성과를 내려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모레가 7월 4일인데 7월 4일 날 그저 유해 200분을 그냥 먼저 보내버리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들어가서 그 문제 빼놓고 추가로 또 다시 북한의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된 행동을 약속받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그거를 폼페이오한테 들려서 보내려고 하는 건지 하루를 땡겨서 가는 거 보면은 같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북한이라는 사람들이 또 아주 또 의표를 찌르는 짓들을 잘하니까 폼페이오에서 5일날 들어가는데 4일날 딱 판문점 통해서 보내고 어차피 판문점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200분화 돼서 그게 무슨 그것 때문에 폼페이오가 막 수송기를 들고 가서 싣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죠. 판문점으로 걸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가 들어가서 짜는 이 로드맵은 분명히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확실하게 매칭시키는 그런 식으로 짜질 겁니다. 그러면 북미 수교가 되면 비핵화가 돼야만 북미 수교가 되는 거지만 북미 수교가 되고 나면 북일 수교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일본의 의견은 그래요.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되면은 90년대 초에 반만 허물어졌던 남한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이제 마저 해체되는 셈이 됩니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듣지만 4월 6기설, 8월 6기설, 10월 6기설에도 글쎄 전쟁 나면 큰일 안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하시지 야 이거 진짜 참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없잖아요. 그런 공포는 없어질 겁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가 되고 평양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와싱턴에 인공기가 나부끼는 그거 있지만은 평양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이렇게 되면은 전쟁은 더 이상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치지하면 누가 치지겠어요? 한반도에 전쟁은 없는 거예요. 네. 일본도 못하죠. 제발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결심하면은 비핵화를 가령 볼튼이 얘기한 대로 1년 내에 끝나달라면 1년 내에 끝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또 트럼프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대선에 유리하도록 2년 내에 끝내달라. 2020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면은 아마 그걸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비핵화라는 성과를 가지고 표를 얻으려면은 한 5, 6개월 전에 끝내줘야 되겠죠. 2000년 중반쯤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건 얼마든지 시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려면은 북미 수교도 그때까지 딱 시간을 맞춰서 배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미국은 제도상 의회 협조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무슨 그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것은 중간에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와 대사관은 다르죠. 그 나머지 다른 것도 그 북한의 그 비핵화 또는 평화협정 그다음에 또 북미 수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 제도 때문에 의회가 도와줘야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론을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 정치론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실제로 여기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미국 의회가 작심을 하고 돌아주면 된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분포는 공화당 51, 민주당 49. 이번에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3분의 1을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을 해야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100석 중에 3분의 2면 67석인데 3분의 2 이상이면 67석을 주겠어요 공화당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 또는 비핵화 정책이 일리 있다.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는 그 정도 해결하고 차라리 남중국해에 가서 미중 간에 소위 해결문이 싸우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식으로 좀 의회가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권자들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선거에서 한 표가 그 경쟁자한테 넘어가면 2표를 집니다. 그러니까 한 표가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출신 사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특히 상원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합의사 그것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밀어주도록 좀 의회가 힘을 써달라고. 그러면 그냥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무슨 조직인지 협의회 같은 거 좀 만드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도와달라는 것보다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불가피성을 얘기해야 되고 또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서 뭐 법안을 발의하든지 예를 들면 넌 누가 법안 발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주동을 하려면 뭔가 좀 공모 모임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못 살고 그냥 그 반도 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